저는 25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전쟁 취재를 많이 한 편입니다.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우연의 일치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갔던 전쟁 현장이 이제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간 전쟁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났을 때 제가 이제 다 방콕에서 동남아 특파원 3년 있으면서 다 일어났던 그런 전쟁들이라, 전쟁이 터지면 일단 현장을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기자들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그 종군 기자들의 세계에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또 재미있는 얘기만 하면 신변잡기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좀 딱딱한 얘기, 이론적인 얘기도 조금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PPT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진 들어가고 뭐 해서 47장이 됐는데, 너무 길면 중간중간에 시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PPT 작성을 한 거는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어서라기보다 여러분들 다 프린트 아웃된 이런 자료를 너무 이렇게 연구소에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진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냥 편의상 작성한 그런 PPT니까 부담 없이 좀 쭉 듣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터를 갔지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프간 전쟁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프간 전쟁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종군 기자들이 겪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종군 기자, 세계의 기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서 한국의 그 취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석유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날 매일처럼 아침에 뉴스 보면 석유가가 올랐나 떨어졌나 이걸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석유 문제도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건데, 이 석유 문제에 세계의 국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게 엮여져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PPT. 요즘 이제 자스민 혁명으로 시작돼 갖고 저쪽 티니지에서 독재자 물러가고, 요즘은 이제 리비아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요즘 카다피가 물러나느냐 안 나느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얘기들 들으면은 조금 미국이 조금 한 발 빠져 있다고 그러죠. 중동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은 이제 2세, 3세 무임승차 비슷하게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은 저렇게 이제 민중혁명 비슷하게 거리에 힘이 터져 나오면 버티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카다피의 경우는 이게 27살에 그 혁명을 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카다피를 아주 맹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몰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면서도 한 발 약간 빼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확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 카다피 때문에 중동 사태가 불안하니까 이제 유가 200억 달러, 유가가 이제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면 200억 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런 비관론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석유와 관련한 전쟁이 이제 2001년도에 아프간 전쟁이 터졌죠. 아프간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는지, 미국의 그 대외 정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건 뭐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프간 전쟁은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직접적인 계기가 돼갖고 이제 아프간 전쟁을 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아프간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는지 부시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그 석유 이익과 관련된 그 강요들이 아프간 부시 내각에 참 많았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 자신이 이 석유 관련 기업을 했던 사람이고, 특히 체니 부통령, 이 사람도 이제 헐리버튼이라고 그 지구 물리학, 이 석유 관련 시추하고 뭐 이런 그 최고 회사의 그 직접 경영자였고, 라이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석유 회사 고문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부시 내각의 그 주요 멤버들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네오콘 요즘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네오콘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지만, 그 당시 네오콘들, 미국의 힘을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네오콘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부시 정부의 권력을 차지하면서 석유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체니가 2001년에 보면 작성한 국가에너지 전략보고서에 에너지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력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2001년도에 벌써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9.11 테러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 펜타곤 건물이 공격을 당하고 해서 미국 사람들 전체가 굉장히 그 뚜껑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가 이제 부시 덕트린이라는 이런 걸 발표하고, 부시 덕트린의 특징이 예방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10월 7일 날 전쟁이 터지는데, 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이제 자기들의 전쟁이니까 거기 기자들은 거의 뭐 전쟁과 개전과 동시에 거의 현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기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전쟁 현장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처음엔 파키스탄 가서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파키스탄 가서 취재를 했는데, 파키스탄에서 맨날 아프간에서 무슨 일이 났다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취재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곳입니다. 이제 기자들이. 왜냐면은 거기는 그 정상적으로 이제 문명이 있는 그런 전장터가 아니고 완전히 원시사회 비슷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없지. 무슨 뭐 맥도날드도 없고, 무슨 뭐 레스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그냥 광야에 흙집만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전쟁이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가려면 아무리 취재를 많이 해도 송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체의 장비가 전기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감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거기 파키스탄에서 이런저런 세계 기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보가 이렇게 게더링이 되고, 여길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회사에 건의를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팀을 짜갖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두 차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아프간 전쟁은 북부동맹 탈레반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북부동맹이 아프간의 한 4분의 1 정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이제 미국이 공격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북부동맹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중간에 할 수 없이 다시 나와갖고, 물이 떨어지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는 물이 없으니까 다시 나오게 돼갖고, 두 번째 이제 카불이 함락돼갖고, 카불 두 번째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 두 차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갖고 갔던 장비가 여기 입마 세트라고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이런 장비가 구식 장비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 사용한 장비죠. 저희가 KT에 이제 빌려서 갖고 간 장비인데 이게 화상전화 장비입니다. 아무 때나 그 접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방송 접시를 딱 펼치면 위성하고 연결이 돼 갖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장비를 갖고서 이제 아프간을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을 보죠. 아프간을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아프간이라는 곳이 이 탄자 붙은 나라가 주변에 있죠. 탄자 붙은 나라 주변에 있고, 이 탄자 붙은 나라 굉장히 지금 이게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저 MB 정부 들어와서 한승수 총리가 제일 먼저 방문했던 나라들,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 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뒤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카스피해 지역의 그 석유 자원을 어떻게 이제 끌어서 쓰느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깔아서 쓰느냐, 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떠오르는 나라인데, 어쨌든 아프간은 전쟁이 일어났고, 아프간이라는 곳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저쪽 북쪽입니다. 따지키스탄이라는 나라, 그 페이자바드라고 하는 그 부근에서 이제 전장터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미국의 군사기지를 빌려주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따지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려면 저쪽에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했고, 따지키스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그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잠깐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죠. 크기는 이제 한반도 3배, 전 세계적으로 보면 41번째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조금 있다가 전쟁터 화면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척박해요. 가면은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쭉 가면 볼 수 있는 푸른 잎, 뭐 이런 푸른 빛깔이 거의 없고, 거의 그냥 황무지에 하루 종일 바람 먼지만 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체 땅이 저렇게 넓어도 농경지가 0.21%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쓰레기 신화라고 표시해 놓은 게 조금 자기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자조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그런 건데, 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모든 나라들을 다 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나라들을 지으면 이제 뭐 우리가 그 종이 갖고 뭐 이렇게 올려서 무슨 작품 하다 보면 찌끄러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 만들고 나서 찌꺼기 갖고 만든 나라가 아프간이다. 그런 그 자조적인 신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책에서 보고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책에서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땅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인데, 인구 뭐 이슬람 국가라는 거 다 아시고 기독교 2,0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들 들어갔다가 크게 문제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나라인데 이제 겨우 먹고 사는 거라는 산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농목, 축업, 아편 생산으로 이게 지금 황금의 삼각지대가 아편 생산의 최대 생산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태국 정부가 아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 정책을 세워서 통제를 하고, 옛날에 그 아편 생산하던 군사 세력이 정치적 타협을 해서 이제 군사 세력이 사라지니까 그쪽에 이제 상당히 아편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여기가 아편 생산의 최고로 이제 떠오른 그런 게 이제 아프간입니다. 이제 근데 지정학적으로는 땅은 이렇게 황무해도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외침이 많았죠. 외침이 많았고, 그래서 최근에만 봐도 영국과 이제 세 차례 전쟁 치른 끝에 1919년에 이제 독립하고, 70년대는 소련이 이제 그 꼭두각시 정권 지원한다고 그래서 소련이 이제 들어와갖고 한 10년 동안 전쟁을 했죠. 우리가 읽은 말이 그때 무자헤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자헤딘. 소련에 저항을 해서 결국 소련이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도 통제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철수한, 물론 이제 소련이 이렇게 철수하게 된 배경은
장기적으로 이 군사적인 부담도 있지만 국제사회 여론, 특히 미국이 조성하는 그 국제사회 여론 때문에 결국 물러가긴 하는데 하여튼 전쟁이 끊임없었던 그런 나라고 내부적으로 봐도 내전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독립 이후에도 보면은 안정적인 그 정권 형성이 안 되고 왕정, 공화정, 신정, 공산통치 이런 걸 모두 경험한 이런 굉장히 그 비운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면한 군복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아프간 병사들이지만 실전 경험만 일장백입니다. 도시의 매설된 길을 기어올라온 진지에서 탈레반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북부동맹 지역 비스타칼라 전선의 최전방으로 섰습니다. 여기서 탈레반 진지까지는 불과 1km, 3분 간격으로 구성이 계속 세점으로 총망이 계속되면서 왼쪽 원천출을 막강한 탈레반의 전력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전선이지만 이제 미국의 전의 힘입어 반군 북부동맹은 결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의 전투로 전선 한 구석을 메운 병사들의 무덤. 먼저가 손에 넋을 기리며 전사들은 결의를 다집니다. 아프가니스탄 타시테칼라 전선에서 이거 이제 화상전화로 연결하는 거. 타지키스탄에서 출발한 세계 특별 취재단은 아프간 딥두키 전선을 향해서 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특파원이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아프간입니다. 네, 그곳이 어디고 또 그곳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느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여기는 북부동맹 지역 최전방들 타시테칼라 전선입니다. 지프로 2시간, 말을 타고 강을 건너 1시간 걸려온 이곳에서는 지금도 포성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총성이 간간히 들릴 정도로 전장의 분위기가 긴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 고지 초소에서 불과 1km 지역이 바로 탈레반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고지 초소에 오를 당시 포성이 3, 4분 간격으로 계속 울릴 만큼 포사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령관은 지금 탈레반 쪽에서는 신병훈련 모집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탈레반 쪽이 신병훈련소를 겨냥해서 포사격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북부동맹 지역은 총공세 준비를 모두 끝내놓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 지역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쟁의 중심지에 계신데 그곳에서 보기에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이곳에 전해진 전황은 오늘도 그 미국이 카불 북쪽과 마자이 샤리프 지역에 공습을 계속을 했고 이에 힘입어서 북부 동맹 지역에서 마자이 샤리프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지만은 마자이 샤리프는 여전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자이 샤리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마자이 샤리프 공항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부 동맹은 전력을 집중했지만은 탈레반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별로 전선에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북부동맹 지역은 미국이 보다 강도 높은 공습 그리고 강도 높은 지상군을 하루속히 투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이전 라마단 이전에 총공세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지만은 전장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장기전 태세에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시테칼라 전선에서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이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좀 이게 PPT가 조금 서툴러요. 이거 이나마도 이게 제 큰딸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 계속 뭐 몇 번씩 다시 넣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또 지워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게 10년 전에 취재를 한 건데 지금 봐도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감회가 새롭긴 한데 참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앵커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특파원 갔다 와서 라디오 앵커를 이리저리 한 4, 5년 했어요. 그 덕에 이제 라디오 앵커 하면서 다행히 새벽 방송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나서 경희대학에서 박사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라디오 앵커 하면은 되게 텔레비 앵커들 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저도 텔레비 앵커를 하길 원했는데 제가 못생긴 건 아니겠지만 딴 분들이 상대적으로 동료들이 더 저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목소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TV 시대. 그래서 하여튼 라디오 앵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대항 프로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앵커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그런 프로를 한 1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8시 뉴스도 하다가 2시 뉴스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요즘은 회사에서 하여튼 너는 외모가 안 맞춰주니 라디오 앵커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됐어요. 앵커도 이게 잠깐 얘기가 잠깐 3,000% 빠지는데 앵커도 이게 라디오 앵커가 내공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앵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앵커라고 미국사의 앵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앵커는 없어요. 앵커라고 하면 확고한 자기 편집권이 있어서 자기가 뉴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후배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를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판단하는 뉴스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이 텔레비 뉴스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이게 편집팀의 이 많은 기자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딱 짜여지면 앵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도 아주 워딩 하나 쓰는 것도 민감해서 조금 이게 오버된다 싶다든지 부적절하다 싶다든지 하면 금방 피드백이 오고 그리고 뉴스라는 거는 김인영 기자가 뭘 했습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50분 뉴스에서 앵커가 자기 의견을 갖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라디오 앵커가 훨씬 내공을 쌓기가 좋습니다. 한 2시간짜리 프로 이런 데서 각계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 잠깐 미니 토론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공 지식을 쌓기가 훨씬 좋은 게 이제 라디오 앵커입니다. 얘기가 잠깐 3,000%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게 화면에서 보신 게 짐작하는 게 이제 너무 굉장히 거칠잖아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 취재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서 구체적으로 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취재하고 그걸 보도하고 이런 게 우리의 본질적인 일이지만 그 일보다는 이게 서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바이벌이.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취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탈레반도 만나고 그러지. 그런데 이게 전쟁터라는 게 이 사람들은 아프간 사람들은 계속 개나 소나 다 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계속 전쟁해왔던 내전이든 외침이든 계속 전쟁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자연 조건이 산업이 아무것도 없고 공산품 같은 게 겨우 파키스탄에서 넘어온 것들이 일부 있는 정도 이런 데니까 우선
이 물과 전기가 해결이 돼야 이제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물이 없어요. 거기 물이라는 게 강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식수로 쓰기에는 어려운 거고 끓여 먹다가 이제 설사도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황폐한 자연 조건, 열악한 자연 조건과의 그 싸움이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취재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전쟁터가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재래식 전쟁이다 보니까는 그 안전 개념 이런 게 없습니다. 아프간 사람들. 그 전쟁터 같으면은 미국이 전쟁터가 된다고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전쟁터가 된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그 통제가 굉장히 뚜렷하죠. 안전을 생각해서 기자들이 못 가는데 조금 전에 보세요. 제가 그 현장에서 온마이크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내다 보이는 곳, 그 참호가 이렇게 파져 있는 곳, 그게 한 1m 40-50cm 되는데 그 1000m, 1200m 그 앞에 탈레반이에요. 거기서 기관총으로 쏘면 그게 다 여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기자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쟁이 거의 뭐 전쟁 놀이하는 수준으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막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많이 단기간에 제 기자들이 많이 죽은 전쟁이 이제 아프간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탱크 기자들은 이제 어떻게든 현장에 접근을 해서 이 보다 극적인 이런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도해줘서 내가 좀 한 건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몰입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위험해도 뭐 무조건 가려고 그러죠. 무조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 탈레반 공격하는 그 탱크에 기자들이 타고 갑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런 탱크를 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 타고 가다가 타는데 안 말리니까 타고 가죠. 보다 이제 극적인 화면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탈레반이 쏜 그 포탄에 이제 탱크가 맞으면서 기자들이 당장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아프간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인데 그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 기자들은 또 그 탈레반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 납치 표적이 됩니다. 이 사람들 그 생활 수준이라는 게 거기 아프간 국립은행 직원이라고 해야 한 달에 한 $10 정도의 월급인데 전쟁터는 무슨 돈이 아니면 내 안전은 돈이 아니면 보장해 주질 않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동하려면 경호원을 고용해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돈과 연결. 거기서 통역을 하려면 하루에 몇백 불 줘야지. 또 찝차 아니면 못 다니잖아요. 찝차 하루에 몇백 불 줘야지. 그러니까 돈만이 이제 기자들의 그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뭐 몇만 불씩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은. 근데 그게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기자 하나 잡으면 몇 대가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죠. 이제 횡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기자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콘보이 애들 이제 군인차들이 이제 콘보이를 해서 기자들이 한 뭐 100명이면 100명이 팀을 짜고 쫙 갑니다. 집차들이 막 100대가 쫙 가면은 여기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황야에 가다 보면 지형도 이렇게 그 굴곡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한 100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뒤처지는 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위 높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처지는 그 집차 습격해갖고서 기자하고 뭐 통역 이런 거 다 싸죽이고 돈 털어가고 그래도 여기가 무슨 치안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문명사회가 아니니까. 무슨 시체 발견했다고 신고한들 그걸 뭐 조사를 하겠습니까? 기자 하나 죽인다고 한들 그건 누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표적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숙소도 그래서 아무 숙소나 못 잡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그 기자 죽이고 이렇게 돈 훔쳐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숙소는 아프간 정부 외무성에서 보장해주는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반드시 경호원들이 총 세고 밤새 이제 보초수고 그럽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안전 숙소에서만 살 수 있고
여기 뭐 4시 되면은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다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서 이다 보니까 이 돈이 기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취재 환경의 조건을 좌우하다 보니까 이 부자 나라와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위상이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타지키스탄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한 10시간 거쳐서 찝차를 타고 와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리길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물을 사갖고 들어가서 물이 떨어지면 철수해야 돼요. 물이 떨어지면. 근데 물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많이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찝차 한 대 빌리는데 하루에 300불, 찝차 한 대 더 빌리면은 300불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팀이 이제 저하고 카메라 기자 둘, 카메라 기자 둘, 엔지니어 해서 5명인데 5명에 방송 장비 싣고 거기다 물 싣고 그러면 찝차 2대 갖고 뭐 굉장히 빠듯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갈 때는 딱 2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아프간 가서 우리가 이 화상전화 장비도 있으니 가서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CNN이나 BBC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CNN이나 BBC는 아예 거기 그 헤드쿼터를 집니다. 임시 그 막사를 져요. 막사를 져갖고서 그 트럭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병참이 공급을 하죠. 먹을 거 기본적으로 먹을 거 그리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냥 일주일마다 이제 트럭이 날르는데 우리 같은 기자들은 그냥 물 2주분 버틸 것 같고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이런 전쟁터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이런 그 선진국들의 주 무대예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여기서 뭐 KBS가 큰 회사라고 하지만 그 우물한 개구리죠.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우리만 해도 굉장히 난 겁니다. 우리만 해도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황야의 흙집이 있는데 흙집에 이제 거기 옆에 경원이 밤새 이제 지키고 그러는데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일단 송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발전기 사갖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전기 사갖고 들어왔는데 이 포르투갈 기자들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기자들이 같이 이제 숙소를 같이 썼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붙은 거예요. 포르투갈이 뭐 경제력이 우리랑 지금은 우리가 낮지만 그때만 해도 뭐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데 발전기가 없으니까 이 전쟁 취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와서 우리 같은 팀에 붙어갖고 야 이거 좀 우리 기사 발전기 좀 나눠주라 발전기 전력 좀 나눠주라 기사 송고 좀 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대하게 오케이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이제 경제 수준이 그만큼 되니까 저기까지 간 거고 이보다 못한 데는 이제 발전기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와서 기자들이 굉장히 비참하죠. 그 송고 한번 할 때마다 CNN 오늘은 CNN 내일은 BBC 이런 데 가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제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발전기라도 있으니 중간이나 좀 된다. 거기 가보면 어떤 통역을 이제 영어를 잘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이런 통역을 쓰는 게 이제 취재를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에이스 통역들은 다 이제 저쪽에 미국에서 다 도래해가고 일본에서 다 도래해가죠. 일본 사람들 뚜렷하게 느껴지는 건 일본이 한번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가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우리는 뭐 한 300불 주면 뭐 500불 주고 좋은 놈 다 뽑아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전쟁터 제가 몇 번 갔더니 특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만 해도 기자가 전문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게 전문화가 안 돼 있죠. 그때 이런 거 터지면 그때 막 되는 사람 막 보내고 그러는데 쟤들은
종군 기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따져서 간 놈이 또 가고 그래요. 저 아프간 갔는데 나중에 이라크 가니까 또 이라크에 또 놈이 중동 통이라고 그래갖고 또 왔고 뭐 그러는데 일본 기자들은 돈을 이렇게 딱 주고 해결이 안 되면 그 게임의 룰 안에서만 움직여요. 일본 기자들은 항상 돈 해갖고 몇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기존 루트를 딱 뚫어보고 돈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딱 포기합니다. 딱 포기하고 더 이상 안 가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근데 뭐 한국 기자들은 안 그렇죠. 한국 기자들은 하여튼 몸으로 때웁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기자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다이내미즘이랄까 그런 어떤 한번 도전 정신, 한번 부딪혀 보자 이런 거는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가니까 별로 겁나는 게 없어요. 저희 기자들이 진짜 한국 기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본 기자들은 굉장히 그게 이제 선진국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제도화의 틀 안에서 녹아서 그런지 안전이 조금 위협받는다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쟁 상대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상대예요. 굉장히. 근데 경쟁 상대일 수는 없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 취재해서 일본 방송에 방송하는 거고 우리는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 보도하니까 경쟁 상대는 아닌데 하여튼 좀 만만해요. 우리 일본 사람들. 근데 하여튼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설치면 굉장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앞서가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일본의 정보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종종 무슨 사건 터지면 민원 수렴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약하고 그런 해외 공간에서 그런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게 요즘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 아프간 전쟁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북부 동맹이 이제 전쟁 미국의 힘을 얻고서 카불을 함락해서 들어가서 카불에 가 보니까 카불에 가면 그 호텔이라고 다 망가진 호텔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메모가 이제 쫙 붙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다 그날의 동정, 동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집결이 되는데 거기에 일본 외교관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외교관이 기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정보 컬렉팅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앞서가요. 근데 우리가 거기 우리 외교관이 처음 나타났던 게 우리가 카불에서 철수하고 나중에 이제 뉴스가 더 이상 뉴스가 안 돼서 철수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파키스탄 옆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가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죠. 그 정도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이 아주 현장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투지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역시 전쟁 취재를 프로페셔널하게 하기는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났을 때도 방탄복 사건이라고 암호처럼 적어놨지만 아주 웃기는 일이 좀 부끄러운 일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게 이제 전쟁 시가전이 벌어지잖아요. 라말라라고 팔레스타인의 그 행정 수도가 있는데 라말라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그 경계를 맨날 통제했다가 풀어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키고 그러는데 거기서 시가전 벌어지는데 거기 이제 기자들이 현장을 누빕니다. 현장을 누비는데 이미 가기 전에 이 방탄복을 구하려니까 없어요. 이런 게 터지면은 우리가 이제 군에 이제 협조를 많이 받는데 군에서 방탄복을 빌릴 수 없고 경찰에서 빌린 게 이제 방탄복이 아니라 이제 방석복입니다. 방석복. 돌 던지면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거라도 아쉬운 대로 갖고 가자. 그래서 갖고 갔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걸 도저히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험하고. 근데 현장에 가보니 이제 NGO라든지 UN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군인들은 물론이고 방탄복 가벼운 거 있습니다. 좀 스타일도 좀 세련돼 있고 좀 가벼워 보이고 근데 그 당시 돈으로 한 2,500불 정도 하더라고요. 2,500불 주고 살 수가 없죠. 그런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KBS 같은 데는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방석복을 갖고 가서
위험하니까 이제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그 시장에 가면은 그 방탄복, 그게 다 베트남전 뭐 이런 옛날 방탄 몇십 년 된 거, 그걸 할 수 없이 그걸 구입을 해갖고 해서 갔는데 이걸 입고 다니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이게 막 너무 무거워서 몸을 걸어 다니기가 어리고 뭐 땀이 뭐 엄청 나죠. 근데 그걸 입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면 그냥 입고 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쪽팔립니다. 그거 입고 현장에 나타나 보십시오. 그게 세계 저널리스트들이 다 모여 있는데 KBS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이 와갖고서 그 방탄복이 없어갖고 그 60년대 입던 그 방탄복 그 군용색 막 무거운 거 다 떨어진 거 그거 입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다 이게 나중에는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벗어놓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현장 욕심을 덜 내도 우리가 좀 이거 벗고 이렇게 다녀야 최소한도 그 나라 망신 안 시키겠다 해갖고서 벗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한번 내가 뼈저리게 우리가 얼마나 이 전쟁 취재 이런 프로페셔널한 점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됐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아프간 가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수준입니다. 아직 이런 면에서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언론도 뭐 상대적으로 언론도 이런 국제 취재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촌딱인 거죠. 촌딱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1차적으로 물이지만은 먹는 문제라는 게, 거기 무슨 뭐 중국집이 있습니까? 뭐 시켜 먹을 게 있어요? 사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먹는 게 우리가 싸갖고 들어간 라면하고 뭐 햇반 이런 거고, 시장이라고 가보면 이제 걔들 아주 원시적인 농산물 몇 가지 있어요. 쌀 같은 거 몇 가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먹는 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양고기 요리가 있는데, 같은 양고기라고 그래도 여기도 이제 그 중동식 레스토랑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고급 레스토랑에 양고기를 하고 그러는데, 양고기도 이라크 같은 데는 양고기 하나 갖고 요리법이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간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양고기 이 쇠꼬치 길다란 쇠꼬치에 꽂아 갖고서 그냥 굽는 거 돌려서 굽고, 그 넓은 빵이 있어요. 난빵 같은 거, 하얀 빵. 거기에다 이제 그 쇠꼬치에 갖고 이렇게 싸 먹는 건데, 우리가 그 먹기가 참 어려워요. 먹기가. 우선 왜냐면은 아프간 들어가면서 이제 딴 기자들 보면 그거 먹고 이 장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데는 장이 굉장히, 그런 현장에 가면은 물이 바뀌지 이 음식이 바뀌지,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겁나고, 이미 다른 그 외국 기자들 탈난 것도 보고 뭐 이러니까 감히 이제 먹을 염두를 안 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닭입니다. 닭고기. 닭이 아까 아프간 국립중앙은행 월급이 10불인데 닭 하나에 15불이에요. 15불 주면, 15불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싸죠. 우리 수준으로는. 15불 주면 거기 총 들고 밤새 지키는 개가 좋다고 가서 이제 생닭, 살아있는 닭 사다가 우리 보는 데서 이제 털 다 죽이고 털 뽑고 이렇게 해서 주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삼계탕을 끓이죠. 쌀은 그 아프간 시장에서 쌀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쌀 같은 아니고 날아가는 쌀이지만 쌀 집어넣고 배를 묶어야 되잖아요. 거기 배를 묶어야 되는데 묶을 실이 없으니까 우리 그 맨날 먼지 오고 싸움하느라고 마스크를 많이 하는데, 마스크 끈을 끊어 갖고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묶죠. 묶어서 먹으면 그 삼계탕이 아마 그 우리 구성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갔던 자들. 진짜 그 이상 맛있는 삼계탕이 없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맨날 그 이상한 음식만 먹다가. 근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문 기자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신문 기자들이 KBS가 그 정도 거지인데 신문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딸랑 볼펜 하나 갖고 들어옵니다. 볼펜 하나 갖고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각사에서 제일 민환 기자를 보내는 거예요. 기자 욕심 되니까 막 제일 먼저 들어가서 현장 사진 하나 찍어. 그러니까 막 오늘은 CNN 가서 구걸하고 기사 송고할 때마다 BBC 가서 구걸하고 그러다 우리를 딱 만난 거예요. 야, 발전기도 있다고 그러지. 야, 역시 KBS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굉장히 그 동포애가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에 우리가 파티해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이걸 삼계탕을 끓여서 그걸 먹고 울었어요, 기자가. 얼마나 그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그 서러웠으면. 그 한국 기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BBC니 뭐 CNN 이런 애들 만나서 해보면 그냥, 기자, 뭐 선의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경멸하고 아주, 그런 적이도 안 되면서 뭐하러 오냐, 이런 표정을 짓는. 하여튼 그런 걸 다 그 굴욕적인 걸 다 감수하고라도 그냥 버텨왔는데, 우리 만나갖고 전기도 쓰고 삼계탕도 대접받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먹다 보니까 삼계탕도 이제 몇 번 먹다 보니까 또 이게 입이 간사해서 또 딴 걸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쇠고기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그 경호원이 쇠고기는 안 된대. 쇠고기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맛이 없고 쇠고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래요. 그래서 맛이 없거나 말거나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 무조건 사와라. 그랬더니 쇠고기를 사왔어요. 쇠고기를 사왔는데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이 붉은색의 이렇게 스테이크로 막 굉장히 그럴듯해서 우리가 프라이팬에다가 그 불 펴갖고 장작불 펴갖고서 이제 잘 익혀서 이제 먹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먹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고기를 구우면 약간의 그 군침이 돌게 하는 그런 구수한 냄새가 있었는데 구수한 냄새가 없어요. 고도 굽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보기에는 그럴듯하냐 한번 먹어보자고 먹는데, 이게 거짓말 안 못해서 이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조각 씹어 보세요. 아무리 씹어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이고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그래서 그래도 좀 아무리 그래도 한 50번 씹으면 그래도 좀 되겠지 하고 씹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제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그런 게 해도 너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가 여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프간이 아까 그 화면에서 보듯이 온통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 풀이 없잖아요. 이 소들이 그걸 풀 하나 찾기 위해서 온갖 산만리 다니면서 풀 하나 겨우 뜯어먹는 그런 소니까 소가 이게 이제 고기가 아니고 온통 근육인 거죠, 근육. 근데 그거를 먹겠다고 했으니 이제 할 수 없이 경호원이 우리가 사오라 해서 사왔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술도 이제 가보니까 이제 나중에 카불 함락, 이 아프간이라는 곳이 이슬람 국가니까 술이 없죠, 술, 애들하고 굉장히 친해져도 술 먹자 그러면 우리 율법에 어쩌고 안 먹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크리스마스 지내게 됐는데 술을 잘 먹어요. 우리가 주면 무지하게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술이 막 동이 나갖고 보드카 한 병에 이제 250불. 보드카 싸잖아요. 이게 러시아 보드카도 아니고 그 옆에 탄자 붙은 나라에서 만든 아주 싸구려 술인데 그게 하나 250달러 내고 사고 그럴 정도로 이제 열악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먹는 거는 이럭저럭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랑 같이 있던 포르투갈 기자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 호텔 가면 그 몸 전체를 가리는 큰 타올 있잖아요. 타올. 하얀 타올로 이렇게 몸을 그 하체를 다 싸고 화장실을 가더라고. 화장실이라는 거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말 그대로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이의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거기를 가요. 그래서 보니까 저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메바 설사라고 있어요. 아메바 설사라고. 이게 설사 장이 반응을 하면 내가 그 참아야 되겠다 하면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교감신경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메바 설사.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그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타올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걸 버텨야 되는데 거기다 또한 그 포르투갈 기자가 굉장히 운이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림픽 지난번에 월드컵 할 때 왔다가 카메라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운이 없어. 그 팀이 하루는 자고 거기 이제 빨래를 그 경호원한테 맡기면 빨래를 자기들이 해줘요. 물론 돈은 약간 우리가 달러를 주지만은. 근데 어느 날 청바지를 갖고 와서 입는데 뭐가 따끔해서 보니까 전갈입니다. 전갈에 물린 거예요. 근데 빨래 안에 들어가 있던 전갈. 근데 그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치사량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고통만 주는 치사량이 적은 전갈이지. 근데 그런 사건들이 기자들마다 다 겪어요. 보통 설사는 많이 겪고 크고 작게는. 근데 저희 팀은 신기하게도 한 건도 없었어요. 건강하게 나왔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때 매일처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교인들한테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래서 같이 갔던 그 기자들이 김 선배의 기도 덕분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참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사람이 이런 열악한 조건에 가면 약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주변에서 야 오늘은 누가 아메바 설사 걸렸다, 오늘은 누가 전갈에 물렸다 그러면 심란해요. 그게 언젠가 저게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 그래갖고. 근데 2주 지나니까 물이 떨어져 갖고 나왔어요. 우리도 더 버텼으면 이제 욕심내갖고 강물 떠온 거 그거 이제 끓여 갖고 했으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2주 안에 회사에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돈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뭐 돈 보내는 거 문명국가면은 계좌 이체 탁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돈이 공수가 안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인편으로 이제 몇만 달러 또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예 취재팀을 바꾸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2주만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한 열흘 들어와서 열흘 정도 쉬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갔는데 참 KBS가 얼마나 그때 그 구멍가게 이런 살벌한 현장을 갖다가 이제 카불이 함락돼 갖고 다 이제 뜨끈뜨끈한 뉴스는 다 끝났잖아요. 뜨끈뜨끈한 뉴스는 끝났고 근데 뉴스 가치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마무리는 해야 돼요. 이 계륵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아프간 뉴스 자체가 계륵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장은 위험하고 그러니 내 가서 고생하고 와서 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이래갖고서 가는 건 좋다. 가는 건 좋은데 나보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팀을 안 짜고. 그래서 이게 현장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혼자 가서 이 표적이 되면 내가 이상한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진다. 근데 굉장히 그런 위험 부담이 높다. 회사가 겁을 팍 먹었죠. 그래서 그래도 겁을 먹어도 취재팀을 보내긴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을. 그러니 엔지니어 하나 붙여줄게. 엔지니어 붙이면 엔지니어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엔지니어 붙여주고 그냥 6mm 카메라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갈게. 둘이 좀 막아봐. 그러고 이제 발전기 들고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여러분 텔레비에서는 잘 나오죠. 텔레비에서는 그런 거 그냥 막 전쟁하면 막 살벌하게 나오고 근데 그 다 우리가 찍은 것도 아니고 이제
국제 화면을 공급하는 이런 데서 취재해갖고,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화면 갖고 이렇게 해서 9시 뉴스에는 이쁘게 나가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의 수준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뉴스라는 큰 사건을 이 핸들링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우리 수준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았지만. 이제 어쨌거나 나중에 다시 카불을 들어갔는데, 카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거긴 도시 아닙니까? 도시니까 좀 낫겠지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그 군용 헬기를 타고 이렇게 그 산맥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쪽 아프간 카불 근처의 계곡에서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차 타고 들어갔는데, 카불 생활을 오래 하니 여기는 그래도 집이 있어요. 정상적인 집들이 있어요. 도시니까 집들이 있죠. 이제 호텔은 이미 하나 다 망가진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 차버렸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첫 번째 갈 때는 못 느꼈는데 두 번째 갈 때 한 보름 지나니까 눈이 굉장히 아파요.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눈이 왜 아픈가? 눈이 굉장히 아파요. 눈이 왜 아픈가? 그러니까 문명권에서 벗어나서 눈이 아픈 거라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눈이라는 게요, 우리가 일상적인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 문명권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쁜 옷을 입은 여자도 보고, 그 잘생긴 사람도 보고, 또 아름다운 것도 보고, 뭐 텔레비도 보고 이러면서 그 눈이 그런 게 이제 그 모든 눈에 공급하는 뭐 영양소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아프간이라는 곳은 그런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나쁜 거. 여자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여자를 밝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부르카로 다 가렸잖아요. 부르카로. 그 남자를 보면은, 남자는 이 구렛나루 막 일으키는 아프간 남자들 막 장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구렛나루 처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겁먹어요. 하도 강인해 보여서. 그런 사람만 보지, 거기 나가면은 여자들 다 부르카도 그 깨끗한 부르카가 아니잖아요. 두바이나 이런 데서 보는 부르카가 아니고 막 때 꼬짝꼬짝 전쟁 미망인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 밖에 쫙 한 50명 이렇게 쫙 길거리에 쭉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가려서 모르는. 그래서 음식이 우리가 먹고 남으면 이 많이 남고 우리 입엔 맛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밖에다 내주면 내주라 그러면은 그거 막 와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거 먹고 거기서 또 그거 싸다가 가서 아이들 먹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도시는 다 파괴됐지, 완전히 싸그리 파괴됐어요. 파괴 현장만 보는 겁니다. 파괴 현장만 보든지, 아니면 흙먼지만 보든지, 아니면 아프간 그 험상궂은 사람만 보든지, 부르카만 보든지 이런 겁니다. 눈이 막 아프고, 그리고 제일 오래 있다 보니까 제일 급한 게 이제 이태리 타올이 그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래 있으면은 우리는 문명 국가에서 살아서 이제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암만 그런데 비상 상황에서 갔다 그러지만 몸을 좀 닦아야 되는데, 이 카불 호텔에 방은 없지만 거기 그래도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사우나가 아닌데, 우리가 가서 10불을 찔러주면, 뽀이한테 10불을 찔러주면 물을 20분간 따뜻한 물을 틀어줍니다. 20분간.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번 날 잡아서 가서 20분 동안 얼른 이거 하고 나오는데, 20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나중에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죠. 처음엔 그 정도만 해도 개운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니까 때를 굉장히 밀고 싶은 거예요. 때를. 이게 이 몸뚱은 때를 밀고 싶으니까 아프간의 그 재래시장인 온통 다 다니면서
그 이태리 타월 비슷한 거를 구하려고 우리 다녀도 없어요. 그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나와 똑같은 그 경험을 이 사람들은 고통을 못 느낄까? 어떻게 이태리 타월이 없을까? 간단한 건데 이거 때문에 근데 없어요. 비슷한 게 없어요. 비슷한 게. 그래서 이태리 타월이 참 뼈저리게 그리웠던 그런. 근데 그 탈레반 시절은 탈레반이 쫓겨나고 나서 무슨 게 탈레반 시절이 극단적인 이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 술 담배 이런 거 다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다 놉니다. 근데 나중에 탈레반이 막 저 패전해갖고 막 쫓겨가갖고 탈레반 간부집 막 그 아프간 현지인들이 가보니까 무슨 비디오 테이프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도색 테이프도 나오고 그래서 역시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렇게 그런 모습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휴일날 너무 이게 일도 일이지만 너무 이렇게 저도 지치고 사람들이 지치니까 이제 좀 이게 좀 어디 좀 구경할 거리가 없는가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갔었어요. 황궁이라는 곳을 한번 갔는데 요건 뭐 지나가고요. 황궁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여기도. 총알 박힌 모습이고 여기 이제 우리 취재팀이고 근데 황궁에서 제가 좀 조금 생각해 볼 얘기를 들었던 게 시간이 얼마나 잠깐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본론은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8시 10분이래. 나 참 황당하네. 자, 이제 딱딱한 얘기만 좀 남았는데 이게 왕궁이 파괴된 게요. 이게 소련하고 10년 전쟁을 했잖아요. 그 왕궁이 멀쩡했어요. 내전하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이 내전이 그만큼 이게 집안 밖에 사람, 우리도 밖에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집안 싸움이 더 무섭잖아요. 내전이 더 무서운 일은 역사적으로 무서운 일, 무수히 많죠. 지금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 다 그러고. 내전 때 망가졌다는 거예요, 왕국이. 그래도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저것만은 우리가 막 이런 자기 통제가 있는데 자기 절제랄까 뭐 그런 전쟁의 어떤 룰이 있는데 내전 때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전이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가 데리고 있던 그 가이드가 조금 NGO 쪽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인텔입니다, 인텔이. 거기서는 상당히 아프간에서는 상당히 지식인인데 그 친구가 이게 내전의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이게 내전이 이렇게 무섭다. 근데 이게 이걸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그 정상적인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미스터게임 이게 언제가 될지 참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 많이 시사죠. 근데 이 보니까 종족 분포가 인종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파슈툰족이 한 최대 종족이고 뭐 따지크게 뭐 징기스칸 후예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 근데 파슈툰족 하나에도 이렇게 여러 종족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종 구성 자체가 나눠져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무장이 돼 있어요. 무장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선거에 의해서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제 연임해하고 두 번째 되는데도 아직도 무력을 통일 못 하잖아요. 중앙 집권이 안 되잖아요. 중앙 정부가 이 로컬 정부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전할 수밖에 없는 내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공산주의 군부 쿠데타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1989 잠깐 집권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무자헤딘 반군들이 이제 그 내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자헤딘이 집권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우죠. 같은 편끼리 또 싸우고 그래갖고
그 틈새를 오마르가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 탈레반. 그래갖고 탈레반이 그 집권했는데 9.11 테러 나서 오사마 빈 라덴을 감춰줬다고 그래갖고 미국이 그걸 구실로 해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후진국 제3세계권에서의 나라들이 그 공산주의 이념이 쉽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념 갈등이 일어나고 종족 핏줄이 다르고 또 언어도 굉장히 복잡해. 여기는 공식 언어만도 두 개인데 언어들이 뭐 종족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 내전의 역사가 이렇게 뿌리 깊은. 그래서 참 그 아프간에 배운 사람들이 나라의 그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가끔 저녁 때 이렇게 우리가 주는 그 팩소주 한 잔씩 마시고 자기 심경을 털어놓는 거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아갖고 나라 주권을 회복 못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느껴요. 이제 같은 나라라고 그래도 아프간이 저렇게 열악해도 자원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저기도 자원 개발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무슨 나라부터가 이제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내전을 겪고 나서도 한강의 경제 기적을 이뤘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그 남남 갈등이 조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잠깐 내전하고 이걸 좀 연결을 시켜본 건데 언어가 다르면 세상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면 국가가 달라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근대 민족 국가를 얘기를 할 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이제 그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의 영역이 신의 말은 곧 그게 세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언어가 다르면 언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의식이 달라지고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프레임은 뒤에 나오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또 프레임 이론을 인지 언어학자가 이제 개발을 해갖고서 요즘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묻지 마 이런 책들이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신문방송학 언어학 이런 데서는 신문방송학 이런 데서는 프레임 분석을 오래전부터 했죠. 프레임 분석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긴 뭐하고 좌우지간 프레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프레임 분석이라는 게 사람은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은 현실이라도 이 주관적인 해석이 다 다른 거죠. 우리 내부에 그 생각의 그 프레임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뉴스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앤트만이라고 이제 프레임 분석의 그 초창기 유명한 학자가 보면 프레임이라는 건 선택과 현저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걸 강조를 할까? 자기 기호에 맞는 거를 확 강조. 보수 쪽에서 보면 보수에 맞는 팩트를 확 강조하고 그것만 보도하고 보수에 불리한 거는 싹 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하잖아요. 우리 언론도 보면은. 그래서 뉴스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같은 그 팩트를 놓고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프레임 분석을 갖다가 조지 레이코프라는 탁월한 학자의 노암 촘스키 제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프레임 분석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결국 이 프레임 분석,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제 정치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유명한데 이 정치에서 어떤 프레임을 선점하는 세력이 이제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런다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걸 이를테면 예를 들어 보면 무상복지, 세금 폭탄 이렇게 심플한 용어로 어떤 의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그게 막
의제 설정한 것이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 어떤 프레임 틀이 형성이 돼갖고 그 프레임 틀 안에서만 이렇게 뱅뱅뱅 해서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야. 이를테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테러와의 전쟁. 이 테러와의 전쟁하니까 9.11 테러 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열받아 있을 때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 용어로 미국 사람들이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결국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뭐 이런 건데,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합리주의는 보편적 이성을 강조하지만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이 동일한 사실들이 팩트는 똑같은데 사람마다 프레임이 다르면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천안함 사건 났을 때도 천안함 사건이 물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 한계가 있겠지만 과학적인 증거에 충분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프레임이 다르다는 거죠. 프레임이.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많이 제시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뭐 4대강 마찬가지죠. 4대강이 뭐 좋다 나쁘다 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나쁘다고 이렇게 프레임 형성이 돼 있으면은 뭐 그걸 그 사람들이 결론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런 자기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한번 정해지면 안 바꾼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왜 진보가 보수의 선거에 졌느냐 이걸 원인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진보가 다시 그 선거에 이기려면 프레임을 빨리 선점하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이 사람이 주장인데, 뭐 촘스키 제자인데 촘스키하고는 지금 원수가 돼갖고 말을 안 한대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갖고. 그래서 프레임을 장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비전 속에서만 대중은 세상을 파악한다. 뭐 이런 딱딱한 얘기들을 좀 잠깐 하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자기 프레임, 머릿속에 형성된 프레임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상대편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 프레임은 강할 뿐이다. 공산당, 뭐 빨갱이 얘기를 자꾸 하면 빨갱이라는 의제 설정이 되니까 빨갱이는 말하지 마. 뭐 이러면은 빨갱이는 말하지 마. 빨갱이를 언급하지 마에 초점이 있는데 빨갱이만 들어온다는 거죠. 빨갱이만 더 상대방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코끼리는 묻지 마 하면은 코끼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코끼리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코끼리를 그 프레임만 더 강화된다 이거죠. 이런 얘기인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이제 했던 것이, 제가 그 촛불 시위로 논문을 받았는데 그때 인식했던 거는 이 같은 촛불 시위를 보고 양쪽의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해석이 완전히 양극단이니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같은 해석. 이거를 그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논문을 받았는데, 결론은 이 촛불 시위가 일어난 그 석 달간의 기간을 갖다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그 보도 행태를 변화를 보고 그걸 수치로 표현을 해서 우리 사회의 이념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분석해서 논문을 받았는데, 이게 다 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이 진보 언론이 촛불을 보면은 그 어떤 주권 재민이라든지 이게 민심이라든지, 이 촛불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제 거리에 나타난 그게 다 민심이다, 민심이니까 반드시 이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진보 언론의 기조고, 보면 보수 언론은 배후 세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배후 세력이고 이건 다 이 괴담에 놀아나는 거다 말이야. 거의 선동이다. 이건 시위꾼들이 시위하는 거다. 이건 민심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진보 언론 역시 이 민심을 빨리 수용해서 대통령이 뭐 6.29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수 언론은 반면에
이 쇠고기를 가만 놔두면 이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빨리 이걸 그 초장에 잡아야지 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의 그 과격 폭력 시위꾼들한테 이게 사회 질서가 이렇게 깨져서 되느냐 뭐 이런 정극단의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개의 프레임을 뭐 민주화 프레임, 법치 프레임, 뭐 이 촛불 시위가 국가 책임이냐, 정부 책임이냐, 아니면 촛불 시위대 책임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4가지, 8개 프레임을 개발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그걸 수치로 해서 했더니 보수 진보 언론은 저 빨간 표로 이렇게 가서 촛불 시위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거는 국가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고 정말 하나도 없어요. 경향신문과 제가 분석한 한겨레 신문이었는데 저 진보는 이쪽은 조선일보고 동아일보를 분석을 했고 그런데 밑에 보면 밑에 보수 언론인데 역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서로 보는 시각이 쉽게 얘기해서 이건 민주화 법치 프레임이라고 촛불 시위는 선한 거다. 이건 민심의 표현이고 뭐 이걸 촛불 시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화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법치 프레임은 이거는 촛불 시위는 뭐 시위꾼들에 의한 이런 이 사회 소요다 뭐 이렇게 보는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걸 수치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너무나 양극화가 심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촛불 시위 끝나고 나서 그 언론의 정파성을 우려하는 그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언론재단 주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의 정파성이 상당히 심각하다. 정파성이라는 용어가 세이머라는 그 언론학자가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문과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언론은 우리는 얘기를 할 때는 정론을 정론을 지향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언론도 어떤 정치적인 언론사에 따라서 보수는 보수의 지향점이 있고 뭐 이런데 결국 보니까 정당이 지향하는 거와 언론사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그 정치인과의 친밀도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어떤 정당의 정치적인 지향점과 같이 병행해서 간다. 그래서 이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언론의 정파성을 가리키는 언어의 뭐 효시 같은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갈수록 심각한 게 언론의 신뢰도가 이제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뒤에 표가 나오는데. 근데 언론이 그러면 그럴수록 정론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것보다 이제 좀 편향성 전략이라고 그런 용어를 이제 학자들이 쓰는데 계속 더 편향성으로 간다. 왜냐하면은 독자가 이미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게 조선일보가 한겨레 독자들, 진보적인 성향의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논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어차피 포기한 거죠. 그냥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독자들만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더 편향적인 전략으로 간다 이거예요. 한겨레도 마찬가지. 한겨레나 경향도 이미 우리의 독자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기존의 보수 언론과의 차별화가 이게 이제 언론이 그 영업적인 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편향적인 전략으로 간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가 굉장히 뭐 양극화돼 경제적인 양극화도 심하고 이념적인 양극화, 생각의 양극화, 언어가 다르다고 할 만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데 언론이 별로 헬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거죠. 언론이 이런 정파성을 그런 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언론의 신뢰도 변화를 보면 이 TV는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문은 계속 떨어지죠. 이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전까지는 조선일보의 그런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그때 뭐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신뢰도가 뭐 언론이.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이제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 이 다른 생각의 큰 두 갈래 다른 생각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겉으로든 속으로든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선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선거를 앞두고 이제 무상 논쟁이 지난번에 많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프레임을 선점할 것이냐, 이게 복지 프레임이냐,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 프레임이 될 것이냐, 야당에서 무슨 안보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안보 프레임, 선거를 앞두고 이런 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복지 쪽을 강조를 하고 분배 쪽에 조금 많이, 그때도 역시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에 분배 쪽에 많이 갔지만 결국 경제적인 업적이 뚜렷하게 안 나오고 하니까 결국 MB라는 보수 정부가 나타났고, 근데 요즘 이제 차기 대선이 이제 내년이면 오는데, 차기 정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요즘은 정부, 이게 제가 이렇게 써본 게, 국가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홉스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국가를 만들 때 이미 홉스는 국가는 리바이어던, 이 국가는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인공 괴물이 돼 갖고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에 간섭하고 사람을 구속할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그래서 현재 근대 민족 국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왕하고 귀족들이 갖고 있다가 막 싸우면서 그 권력이 봉건주의 시대 국가를 극복하고 절대주의 국가로 넘어갔다가 봉건주의 자본의 힘이 생겨서 부르주아지 자본을 장악한 이 사람들의 결국은 그 권력을 장악해 가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해 가고 해서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효시가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보면 그것이 귀족이 권력을 위한 싸움 투쟁이지만은 그때 자본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그 판이었지, 거기에서 이제 노동은 좀 배제가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선거권을 보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고 갑시다. 선거를 보면 선거권이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돈 없으면 선거 못 했잖아요. 민주주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때를 지내고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왔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얘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지향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다른 거죠. 자유주의는 어쨌든 국가는 있지만 국가는 개인의 간섭은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게 자유주의의 맥인 거죠. 거기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요즘 이제 간 건데.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평등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평등.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평등을 지향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무상복지 논쟁 때 보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게 양극화도 심하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그게 국민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다음에 대선 때는 과연 어떤 걸 지향하는, 어떤 정을 지향하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부는 어떤 거냐. 국가가 좀 적극적인 기능을 해서, 국가가 세금 더 많이 거두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그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고, 정말 지금의 구조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보다 따뜻한 그걸 많이 해주는 그런 정부가 나은 건지, 아니면 시장은,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국가가 간섭이 너무 많으니 시장은 그냥 두고, 그런 거는 대기업이니 이런 큰 부자들을 우선 잘 살게 해서 성장을 많이 해갖고서
거기서 이제 파일을 크게 한 다음에 나눠줘야 되니까 국가는 좀 기능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미국 사회도 이제 이거에 따라 이제 진보 보수 정권이 이제 이게 갈림길이 나오는 건데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하고 다음 선거에는 뭐 화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 좀 거의 마무리 가는데 요 끝에 재밌는 영상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로 가죠. 딱딱한 얘기 했으니까 돌아보라. 빈 라덴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프간의 토라보라 전선에서는 반탈레반군과 알카에다 간의 최후의 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토라보라에 들어간 KBS 특별 취재반의 김혜영 특파원을 화상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특파원. 네, 토라보라입니다. 네, 뒤로 포연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곳이 전선 어디쯤입니까? 지금 제주에서 보이는 산 전체가 토라보라 지역입니다. 지금 표현을 보시는 그 중간쯤 산에 미군의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직선거리로 1km이고 주변 교전 현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오늘 이곳 마무리해야 돼요. 간간히 산 곳곳에서 기관 총소리가 들리는데 전선에서 막 나온 전사들은 알카에다 잔장과 소규모 정부가 공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카에다 잔장들의 저항이 거센 모양이죠? 네, 지금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산 너머가 파키스탄 쪽입니다. 지금 알카에다는 포위된 상태에서 파키스탄 국경 쪽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카에다 경력은 동부동맹군이 앞바퀴 가는 곳마다 별다른 저항 없이 투각지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화기로 무장한 소규모 군대가 완전하게 저항하고 있어서 동부동맹군이 핑크 포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정규군 4,000명을 대체해서 알카에다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알카에다와 동부동맹은 일시 상황협상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특수부대 대원들은 빈 라덴이 토라보라 지역에 있다는 여러 정보를 근거로 영국군과 북동으로 동부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라보라에서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본 화면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알카에다가 마지막에 토라보라 산악 지역에서 쫓겨가 갖고 이제 미군이 B-19로 폭격하는 그 현장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접경지대죠. 이게 이제 B-19가 폭격을 해서 연기가 계속 나는 거고요. 근데 저렇게 했어도 알카에다가 안 망하고 탈레반이 안 망하고 아직도 미군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전의 뿌리가 엄청 깊죠. 제가 겁 없이 이렇게 다니는 게 정말 무식해서 저런 겁니다. 저게 왜냐면은 요게 제가 여기서 요 다음 날에 올라갔더니 여기서 바로 지뢰 터져 갖고요. 죽었어요. 다 현지인들이. 얘들도 이제 여기 탄피 수거해 갖고 이거 팔아다가 좀 먹고 살고 그러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쥐레라는 게 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쥐레가 이제 우리가 발로 밟는 쥐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렇게 뿌리는 쥐레가 있어요. 그럼 이게 뿌리면은 나무 같은 데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걸려 있다 바람이 불면 그게 떨어져서 이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중에 굉장히 식은땀이 나고. 폭격으로 깊은 구멍이 파여지는 등 미군의 공습이 집중됐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이 B-19 폭격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쇼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부비 트랩이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부비 트랩이라고 이렇게 함정 설치해 놓으면 그거 실 같은 거 건드리면 폭발해 갖고,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이게 미군들이. 그래갖고서 미군 특공대원 하나 있고, 미군 특공대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프간 사람들하고 공조해서 이제 수색 작전 피고 그러는 건데, 미군 특수부대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만 계속 봐봐요. 계속 한두 달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은 전쟁이 하나의 생활이잖아요. 옷차림에서도 보면 그냥 전쟁이라고 군복 따로 입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살다가 총 들고 와서 쏘고 다시 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탈레반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잡은 건데. Okay, the second they arrested at the first when they captured Jalalabad city, they arrested. 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뭐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 빌라덴이 숨어 있는데 빌라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아까 중앙 정부가 통제력이 안 미치는 것이고 파키스탄 쪽에서도 그렇고 아프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그 용감한 어떤 전문 기자, 외국 전문 기자 하나가 여기를 버스를 타고 갔어요. 빌라덴 행방. 근데 거기에 다니는 모든 일반 버스 안에는 빌라덴 초상화가 다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 정도로 빌라덴 맹종자들이 일반 주민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거기 숨어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죠. 공권력으로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덴이 아직도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제가 돌아다니다가 저런 현장에 막 돌아다녔더니 서양 기자들이 막 나보고 인상을 쓰면서 욕 비슷한 걸 제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비 트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카에다 우리 눈에는 생생한 현장이 막 총알 이런 것들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런 게 너무 생생하니까 막 만지고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 이거죠. 부비 트랩. 얘들은 이런 데 오면 얘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온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 오면은 얘들은 전쟁터 보내기 전에 영국에서 특수부대가 운영하는 3주짜리 훈련을 거치고 옵니다. 이제 $10,000인가 뭐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거기 가서 총상을 입으면은 응급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들어서 일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쥐레의 종류라든지 이런 다 교육받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무식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게 보면 용감한 건데 상당히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 좀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 또 석유 전쟁인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카스피해 때문에 그래요. 카스피해 때문에 카스피해가 이제 석유가 이만큼 많고 이게 중동 말고 이제 여기서 세계 최고로 이제 석유에 관해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카스피해를 둘러싼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카스피해 석유를 개발해서 이 석유를 서방 국가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의 정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잠갔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운반비를 뭐 내야 되는 소련이 4배로 올리니까 그걸 지불하기를 거부하니까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때 겨울철이 했는데 유럽이 발칵 뒤집혔죠. 겨울철에 천연가스가 없으면 난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협상을 해서 해결했지만 그게 굉장히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죠. 석유를 통제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이 카스피해를 여기 카스피해 주변에 발견된 자원 천연가스와 석유 이거를 어떻게
미국의 이익이나 서방국들의 이익에 맞게 할까 보니까 이게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이쪽엔 중국이 있고 이쪽엔 이란이 있고 이게 다 미국하고 적대적인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존에 있는 요걸 어떻게 피해서 미국이 그 안전하게 뽑을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그 사활이 달려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련이 있을 때 이게 소련에 다 그 영향력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을 때는 엄두를 못 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런 국가들이 해방이 되니까 이게 틈새를 가고 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 이런 인근 나라의 군대도 주둔하지, 이런 파이프라인도 이제 그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뭐 이런 그 전략적인 이해관계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은 갑자기 이제 이 자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3파전 사이에서 자기들이 어디가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전략 그 국제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잘 계량해서 어떤 때는 러시아 편에 섰다가 어떤 때는 미국 편에 섰다,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기존 노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부동항이 없어서 부동항을 얻으려고 이렇게 많이 애써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흑해 이쪽은 부동항이 아니고 지금 인도양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나라들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그 중국의 암투가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정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5가지 노선 이미 건설이 된 것도 있고 건설 예정인 것도 있는데 결국 이란과 러시아를 피해가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간에 미국이 이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선 보면은 이게 이제 CPC 라인, 이게 러시아가 통제하는 라인이고 이게 서방 라인 BTC 라인이 이제 서방 라인인데 이런 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보면 앞으로도 그럼 미국이 이제 그 요즘 자스민 혁명으로 인해서 중동의 민주주의가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결국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핵심이죠. 미국의 모순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얘기하면서도 석유 이익이 걸려있는 나라들한테 그걸 적용을 못 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사우디 아닙니까? 사우디가 중동에서 제일 부자 나라, 전체 우리 석유의 세계 석유의 24%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인권 최후진국입니다. 선거권도, 여자들 선거권도 없고, 운전면허 갖고 논쟁, 여자를 운전면허 따게 해야 될 것이냐 마야 될 것이냐 갖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고, 이게 와하비즘이라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인데 이게 와하비즘의 원조 아니에요. 빈 라덴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9.11 테러 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서포트해갖고 키우는 국가인데 좀 소원해졌잖아요. 그 틈을 또 중국이 치고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권을 좀 따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근데 미국 앞으로 그럼 우리가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중동 민주주의를 보면 결국은 미국의 중동 정책이 말과 명분이 이제 다른, 명분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은 유태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한계가 있고, 미국의 지식인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아랍 세계 간의 그 균형점을 잡지 않으면 미국이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어렵게 된다라고 지식인들이 늘 얘기를 하지만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미국 사회의 구조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석유 이익이 또 기본적인 한계고,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중동 정책은 바뀌기 어렵다는 거고, 간단히 유태인 파워를 봐도 유태인이 2.1%인데 미국을 절반 가까이 지배할 정도로 이렇게 유태인이 대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밀란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이미 이란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이란이 팔레비 앙정 석유 이익 때문에 미국이 팔레비 앙정을 일방적으로 지원했다가 결국 팔레비가 쫓겨나갔고 코메이니한테 그때 쫓겨나갖고서 난 다음에 이란이 미국의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가 됐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중동 국가들이 이런 전체적인 민주주의 인권 확산 이런 상황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있는 거죠. 이제 할 말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